전후 복구 등의 문제에서 러시아에게 한국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여튼 언제 끝날지 모르죠. 바라건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매듭이 지어지길 바라지만 또한 돌아가는 국제정세라든지 아니 유럽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쉽사리 끝날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면서도 향후에 어떤 이 유럽 정세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맞춰서 우크라이나 하면 우크라이나 아니면 러시아 하면 러시아와 다시 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될 텐데요. 아마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다시 재정립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고려 사항들 이외에 최근에 새로운 요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북극 항로죠. 저도 이제 북극 항로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제 기억에는 5년 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잘 몰라서 북극 항로가 개발되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의 지분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른 나라도 동참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전혀 감이 와닿지 않고 아니 그 얼어붙은 바다가 뭐 이렇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0세기 중후엽의 국제정세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유라시아 대륙의 정세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북극 항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극 항로 위주로 한번 좀 따져나가자 보면요.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매듭이 지어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겠죠. 그리고 즉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왜 2025년 초에 그 푸틴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초빙을 해서 정상회담을 했는가? 그때 가장 중요한 의제는 아마 북극항로 개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의 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린란드에 관한 말을 많이 하고 아주 공공연하게 그린란드를 미국의 어떤 일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서방구 중시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린란드를 무조건 미국의 어떤 손에 넣어야지 북극항로 개발에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그 아주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향후 관계 설정에서 이 북극항로 문제를 우리가 아주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재명 행정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아니면 개발에 동참하겠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리는가에 따라서 향후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그쪽 나갈 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북극항로라는 것이 당연히 지리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역사적 요인을 놓고 보면 러시아의 지분이 큰데요. 러시아로서도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민국의 몫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북극항로 개발에서 한국의 동참을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고 또 그쪽 방면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을 때 향후에 어느 속도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다시 한번 관계를 재정립하고 예전의 관계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핵심 쟁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북극항로 개발에 관한 양측의 이해, 관계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통해 얻을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가요? 일단 그 러시아 경제가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적은 건 사실인데 나름대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몫이 분명히 있고요. 대한민국이 수출 시장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어떤 여러 시장 중에서 한국에게 가장 우호적인 시장이 러시아거든요. 그런 시장을 일부러 마다할 필요는 없겠죠. 상대적으로 몫이 적을지라도 그야말로 그 한국의 이미지가 가장 좋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가장 우호적인 시장을 키우려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관계를 또 증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그 질 좋고 값싼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대한민국에게 요청하는 바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사업인데 뭐냐면 철도를 놓자. 그래서 그 유럽과 극동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있는데 이 철도가 바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도요. 또 연장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도 그 철도망에 들여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그 러시아의 가장 큰 경쟁력이 역시 천연 액화 가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일 텐데 이 파이프라인을 연장해서 일본이라든지 대한민국에게도 러시아의 천연 가스를 팔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10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저렴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에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도 상당히 많은 그 시도를 했었고 실제로 러시아의 그 천연 액화가스가 꽤 많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거래선이 끊기거나 아니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을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러시아라는 시장을 다시 되찾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는 국가로서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가 사활의 관건인데 러시아의 가스, 천연가스를 10분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그 생활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서로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 국제 정세의 유동성 때문에 뭐랄까 관계가 잠시 지금 중단돼 있거나 아니면 멀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21세기 중후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성이 너무 절실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위정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러시아가 왜 북극 항로 개발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건가요? 한 두어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북극 항로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종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북극 항로의 그 동적 종점이 우리나라의 동해일 텐데요. 당연히 부산이나 울산이라든지 이쪽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 그 거대한 새로운 물류 루트가 개발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항만 시설이라든지 항만 운영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갖춘 지역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낙국성 때문에 그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포항, 울산, 부산, 그다음에 마창진 지역이 바로 그런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일본과 러시아는 사실 거꾸로운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북극 항로의 그 종점으로 가장 매력적인 지점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정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일 것이고요. 또 하나 예전에는 아예 항행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항행이 가능해진 지역이 되었고 북극 항로가요. 그리고 이 배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시기가 1년에서 그 절반 이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정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쇄빙선이에요. 쇄빙선 기술은 러시아가 상당히 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원자력 쇄빙선까지도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쇄빙선도 그냥 쇄빙선은 아니고 천연 액화 가스를 아주 안정적으로 실어서 그 먼 거리까지 옮길 수 있는 그런 쇄빙선이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러시아가 그런 그 LNG, 그러니까 천연 액화 가스를 운송할 수 있는 쇄빙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와 테크놀로지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사실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중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대한민국이 그렇죠.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배를 만드는 대형 선박을 만드는 것이 쉽게 말하면 비교 우위에 입각했을 때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라든지 주요 부품, 쉽게 말하면 선박의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기술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몇천 명, 몇만 명이 달려들어서 배 한 척 만드는데 한 3년, 4년이 걸리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그 미국에서는 그 고도의 테크놀로지가 요구되는 선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해군력 증강에 대한민국도 동참하라. 바로 이제 그런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대형 노동력, 고급 그 기술자들, 그리고 설계 기술, 조선 시설까지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사실은 이 중국, 일본,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건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정교하고 안전한 대형 천연 액화가스 수송 쇄빙선을 만든다고 했을 때 러시아로서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도 매력적인 파트너였던 거예요. 일본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은 중국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계속해서 북극 항로 개발에 정말로 끼어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중국을 러시아가 견제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끼워주는 순간 러시아의 어떤 지분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중국만큼 위험하지도 않고 중국만큼 큰 지분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도 러시아가 바라는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국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삼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북극 항로의 한 종점으로서의 대한민국, 그리고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그 대형 선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대한민국, 러시아로서 놓칠 수 없는 파트너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서로 중시하고 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그야말로 21세기 중후엽에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정말로 강력하고 서로를 절실히 요구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그 매개고리가 바로 북극항로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상당히 많은 북극항로 관련 그 전문가들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현재 서민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 5년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요, 그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황이 술술 풀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계의 정말로 전면적인 경제 제재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때 웬만한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가 석 달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신문 칼럼이라든지 유튜브 방송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러시아의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경제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빗나간 예측이 되었죠. 오히려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허덕이는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는 호황을 구가했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요. 물론 그 러시아의 호황에는 돈이 풀려서 전시 호황이라고 하는 거품이 끼어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감안놓고 보더라도 러시아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원활하게 돌아갔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경제 운영팀이 상당히 능력이 뛰어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몇 번 거론했던 옐비나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경제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제 운영이 상당히 효과를 봐서 러시아 경제는 지난 4년 동안 적게는 3%, 높게는 4%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구매력 기준으로 보자면 러시아 경제가 사실은 이게 상당히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서 높은 축에 속했죠. 돈이 풀리니까 인플레가 심했었는데 아주 근근히 그 인플레를 어떻게든 간에 통제해왔던 것이 옐비나 나비울리나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것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2026년은 아마 1% 수준일 것이다. 거의 반토막 더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전시 호황의 단마에서 이제는 단맛을 누리지 못하고 경착륙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또한 최근에 그 러시아 언론을 봤더니 러시아 정부 측에서는 분명히 경제 성장률이 3% 내지 4%에서 1%로 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은 그 경제 위기의 조짐이라기보다는 과도하게 달아올랐던 경기, 정확히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바라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경제 냉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 경제가 조정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경제 위기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경제 조정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2026년에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저는 이제 러시아 경제가 포항은 국가가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위기에 빠진다는 판단이나 예측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푸틴에 대한 민심은 괜찮은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언론을 봤더니 베네수엘라에서 푸틴이 큰 이제 망신을 당했고, 러시아 국적의 선박이 아니면 유령 선단이 베네수엘라에서 결국 미국의 이 그물에 걸려들어서 납포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정부에게 엄청난 타격이 가해져서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논조를 봤는데요. 저는 그런 그 뉴스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인디안식 기후제를 지내는 것이 아닌가.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이다, 아니면 빠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인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 푸틴 대통령의 정권의 기반은 단단하고요. 물론 완벽하게 단단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지표를 봤을 때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결국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가져왔고, 현재 전선에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하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고 실제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에 좀 더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국가가 그건 정권이 위기에 빠지리라고 보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더군다나 국제 정세가 러시아에게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최대 그 강대국이 오히려 자기의 그 세력권을 전 세계가 아니라 이 서방구로 북한에서 그쪽 지역만 챙기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유럽의 지역 패권을, 러시아의 지역 패권을 미국이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더더욱더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러시아 국민들은 그런 푸틴을 보면서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저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에도 분명히 푸틴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런 푸틴 반대 세력이 힘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탄탄한 입지에 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아예 그 후계 구도까지도 거론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푸틴 대통령은 나름대로는 상황을 느긋하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의 상황은 어떤가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단 국내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정말로 낮은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국민 중에서 이게 몫에 국민들이 마음에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전쟁 상황이고 러시아와의 대립관계 속에서 강을 건너는 상황에서 말을 갈아탈 수는 없다. 미우나 고우나 젤렌스키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젤렌스키를 지지할 마음이 있는가 했을 때는 그 지지도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서 현 정부가 대선을 치를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버텨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화되고 있고, 러시아도 어떤 그런 압박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서유럽도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텐데, 거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사실 미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정말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했던 호언장담, 자기가 집권하면 일주일 안인가요? 그 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호언장담을 사실은 물 건너 갔고요.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무기 지원은 거의 다 끊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도 엄청나게 줄였다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면서 러시아의 의지가 관철되는
그런 식의 종전은 바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이 전쟁은 내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다.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지장애 상태의 대통령이 잘못 판단을 해서 이런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에 넘기고 있는데, 그런 점이 분명히 없진 않지만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임기 안에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항복하는 모양새는 사실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아주 비참한 패배를 허용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미국 역사책에 러시아의 승리를 허용한,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허용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런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모양을 보였을 때 정권 유지에 이게 사실 엄청난 마이너스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민 중에서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에게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시민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그야말로 호기가 되어서 맹공을 트럼프에게 퍼부을 것이고요. 또 하나 마가라고 하나요?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관여했던 전쟁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또 모양새 빠지게 철저한 패배로 끝맺음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미국의 국내 정치의 한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세력에게 자기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자기 지지 세력에게도 자신의 안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러시아의 승리, 비참한 우크라이나의 패배라고 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지 않도록 그런 선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이 패배했다는, 물론 직접적인 패배는 아니지만 미국이 전폭적으로 키워오고 지원했던 우크라이나 현행 정부가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것이고요. 향후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미국의 입장이 일정 정도 통하는 상황을 연출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맨일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건 사업에서 미국의 어떤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인데요. 그러려고 하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소한 미국에게 적대적인 정부가 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말을 듣는 그런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서야지만 미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나름대로는 일정한 전략적 후퇴, 출구 전략을 써야 한다고 하는 측면이 됐을 때 완벽한 패배의 모습은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죠.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돈바스란 대체 어떤 곳이길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못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중고등학생 때 세계지리 이걸 배울 때 그때부터도 이제 돈바스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옛날 지리과 부도를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올 텐데, 우리말로 더 정확히 옮기면 도네츠 탄전 내지 도네츠 분지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네츠크란 것이 크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역에 있는 한 도거든요. 도네츠크라고 하는 한 주가 있고요. 그 위쪽에 이제 루안스크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러시아 영토인데 그쪽 지역에 러시아 영토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러시아의 어떤 주인지는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주, 그리고 루안스크 주, 그리고 그 두 주와 맞닿아 있는 러시아의 한 주를 뭉뚱그려 가지고 돈바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일단 거기가 약간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 모양이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탄과 지하 자원이 아주 집중적으로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러시아 남부의 핵심적인 지역이었고, 이쪽 지역이 산업적인 역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쪽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고, 아예 하나의 돈바스라고 하는 명칭이 지리학 교과서에서도 아주 여러 번 언급이 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하자면요, 1930년대에 당시 소련의 위정자, 권력자였던 스탈린이 아주 강력하게 소련 전체의 공업화 정책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한 5년, 6년 사이에 소련을
미국과 독일 다음 가는 세계 제3위의 공업국가로 만드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들을 막 건설을 막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소련, 아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그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러시아나 소련, 아니 스탈린이 일방적으로 괴롭혀왔다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죠. 1930년대 초에 대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우크라이나의 독립 세력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탄압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반면에 그 1930년대에 우크라이나가 아주 그 강력한 공업국가로 탈바꿈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소련의 공업화 정책의 한 일환이었는데, 스탈린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러시아라고 하는 곳보다 더 많은 공장을 집중적으로 세운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였어요. 전반적으로 공업화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자면 소련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로 우크라이나는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왜 스탈린이 러시아에서도 세우지 않는, 아니면 러시아에는 그냥 몇 군데 세워주는 공장을 왜 우크라이나에 집중해서 세워졌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크라이나의 그 동쪽 지역이 워낙 그 지하 자원이 많고 산업의 입지로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장들을 정말로 많이 세웠는데, 그쪽 지역이 바로 돈바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석탄이 풍부하고요, 철광석도 풍부하고, 그런데 이 서쪽으로 가면은 농업자원도 있으니까 이 노동자들의 어떤 그 식량 사정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시면 한가운데 드니프로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시로서는 유럽 최대의 수력발전소를 세웁니다. 그래서 공장을 세울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 드니프로 강에 수력발전소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 식의 그 스탈린 시대의 공업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우크라이나였고, 그런 상황이 독립할 때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었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돈바스 지역은 그런 식으로 당연히 소련 전체로서도 중요했고 우크라이나로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지리 시간에 돈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에 대비할 정도로 어떤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은 있는 건가요? 아주 원칙적인 국제법에 따르면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독립 주권 국가였고, 그 영토를 옆에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침범을 해서 그쪽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자국 영토로 선언했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논거라든지 이렇게 보다는 왜 러시아에게 이 돈바스 지역이 중요한가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돈바스 지역이 그야말로 자원의 보고다. 여기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된다라는 측면이 당연히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원래부터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이 독립국가가 되기 전부터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이 러시아 제국의 상당히 오랜 기간의 통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1930년대에 스탈린이 아주 강력한 기세로 공업화 정책을 추구할 때 그야말로 농사만 짓거나 아니면 그 공업시설이 없는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업 설비뿐만 아니라 많은 그 엔지니어하고 노동자가 필요한데, 공장 노동자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는 농사만 짓던 국가였기 때문에 산업 노동자, 공업 노동자와 엔지니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벌판에 이 대규모 공장을 막 세웠는데 돌리려고 하면은 노동자와 엔지니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러시아에서 데려왔습니다. 원래부터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1930년대에 엄청난 속도로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더더욱 더 많은 러시아 출신 공업 노동자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터전을 얻어가지고 대량으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쉽게 말하면 그 사촌들이 사는 땅이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가깝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기술이라든지 어떤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완전히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이민을 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옆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촌격인 아주 가까운 민족, 거의 뭐
동포라고 해도 될 만큼 가까운 나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자리가 널려 있고 하니까 정말로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주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어와 더불어서 러시아어가 공용어가 될 정도로 두 민족이 얽히고 설키고, 어떤 경우는 오손도손, 어떤 경우는 뭐 대면대면하게, 어쨌든 간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죠. 그리고 정말 복잡한 얘기지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다음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강경한 세력들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강경한 민족주의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러시아의 중앙정부에서 친러시아 정책보다는 친서방 정책, 그리고 또 반러시아 정책, 그리고 왜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 우크라이나인이 당연히 우위를 점하고 이들이 주류가 돼야 되는데 왜 거기에 그 동조하지 않는 세력이 있느냐고 하면서 돈바스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차별 정책, 좀 세게 표현하자면 탄압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내전이 벌어졌고요. 강경한 우크라이나 강경 민족주의자들 중에 정말로 극단적인 세력이 이 돈바스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복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테러를 가하고, 심지어는 뭐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엄청 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주시했던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그 국가 정책으로 러시아의 국익을 증진하는 방편으로서 돈바스가 탐나기도 했지만, 또한 동슬라비인의 맹주, 그리고 어쨌든 간에 러시아라고 하는 어떤 민족의 지도자로서 비록 그 다른 나라 국경 너머에 살고 있긴 하지만 같은 핏줄인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입장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탄압을 받고 2등 국민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대대적인 고문과 테러를 받으면서 수천 명 단위, 수백 명 단위로 목숨을 잃는 상황을 앉아서 볼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그 전에 그 유럽의 그 지도자들과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협상으로 풀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 협상은 실패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는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세력과 돈바스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어떤 경우는 그 내전 상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푸틴 대통령은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세계관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기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봤던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 아예 러시아의 영토로 삼아버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서방 세력의 배신, 서방 세력의 농간에 의해서 그것은 이제 안 통한다, 효과가 없다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방식은 아예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삼아버림으로써 그쪽 지역을 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신변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대의명분 내지는 푸틴 대통령이 내세우는 세계관의 어떤 연장선에서 이 전쟁을 택했던 것이죠. 러우 전쟁의 끝에서 돈바스를 최종적으로 차지하게 될 국가는 어디일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일 수밖에 없죠. 러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대의명분상에서 푸틴이나 러시아가 어떤 주장을 하는가는 차치하고 놓고서라도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힘이 아주 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이 돈바스를 다시 탈환하겠다고 할 때 뒷배가 미국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은 완전히 발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 프랑스,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연합 국가라든지 나토 국가가 과연 미국을 대신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의 그 돈바스 탈환을 가능하게 하겠느냐, 이것도 사실은 별로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바스 지역이 지금 상태로서 보자면, 지금의 추세로서 보자면은 러시아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라든지 이 유럽
서유럽 세력이 그걸 인정하진 않겠지만 실효라고 하나요? 실질적인 주인은 러시아로 갈 것입니다. 이거 현실이고 또 한 가지 조금 디테일을 보완을 하자면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 러시아가 특히 푸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였어요. 중립국화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고 하면 2022년과 2023년도에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다시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넘겨주고 푸틴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우크라이나 전체의 중립국화를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또 그럴 의향이 있었고 그래서 2022년 4월, 5월, 6월 이때 이 튀르키예에서 협상을 하면서 아예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위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장을 하고 차별 정책을 철폐하고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자치권을 확장하는 약속만 한다면 아예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겠다. 이런 협상까지 거의 성사 단계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그렇게 됐으면은 전쟁이 2022년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타협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가 와서 서방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절대적인 원조를 해줄 테니 러시아와의 협상을 뒤엎고 계속 싸워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젤렌스키가 그때 결국은 러시아와의 어떤 거의 성사 단계에 있던 협상을 뒤엎어버리고 보리스 존슨의 권고에 따라서 전쟁의 지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배신감을 느꼈고요. 플랜 A가 뒤틀리면서 이제 플랜 B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플랜 B가 뭐냐면 돈바스 지역을 아예 차지해버리겠다. 라고 해서 2023년인가에 러시아의 헌법을 개정해서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선언하고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전쟁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돈바스 지역의 이것을 푸틴 대통령 카드로 이용해서 러시아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돼서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헌법상 돈바스는 러시아 영토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쪽 사람들에게 러시아의 국적을 부여를 했거든요.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2022년에 플랜 A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를 약속하면 땅을 돌려주겠다. 이런 순간 푸틴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놓고 보자면요. 이 전쟁의 비극이기도 하고,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의도해서 돈바스 땅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준다. 내지는 군사적으로 밀려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간에 군사적으로 밀려서 돈바스 땅을 빼앗긴다라고 했을 때, 그쪽 지역을 다시 점령해서 통치하게 된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쪽 지역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러시아에게 부역했다고 하는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정말 처절한 응징을 할 겁니다. 끔찍한 방법을 응징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극단적인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려고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가버린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 세력이 이미 피맛을 봤고요.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에 사무쳐서 조금이라도 러시아에게 부역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하게 테러를 가할 것입니다. 이러면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중동 이런 지역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피해 향연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점을 생각해서는 이제는 푸틴 대통령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미 그쪽 지역은 피해 젖은 땅이 됐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돈바스를 돌려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또 한 번의 재앙을 되풀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서는 어떤 그런 식으로 돈바스를 주고받는 카드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조성하게 된 데는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한 푸틴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런 책임 소재를 지금 와서 따진다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현실만 따지고 놓고 보자면 오히려 다시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되는 것이 문제를 더 가중하고 더 비비 꼬이게 만드는 비극이겠죠. 2026년의 러우 전쟁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전쟁을 예측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이 어떤 쪽으로 진행되는가를 예측하기도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뭐 당연한 예고, 당연히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떤 형태로 끝날 것인가를 예측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긴 한데, 현재 추세로만 놓고 보자면 러시아가 전황이 유리했고요. 우크라이나가 초반에는 정말로 선전을 하면서 체급에 비해서 잘 버텼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결국 체급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정말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의 원조라도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큰 형님 노릇을 해줄 수 있는 미국이 사실은 뭐 한 발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두 발을 다 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미국을 대신해서 같이 있겠다고 해주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 이 세 나라의 군사력이라는 것이 미국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고 일단 세 나라도 지금 상황이 진짜 안 좋죠. 경제적으로도 워낙 안 좋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 마크롱 대통령, 슈타머 총리, 메르츠 총리도 언제 정권이 날아갈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이 세 나라가 우크라이나에게 정말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후원해주지 않는다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실병력을 파견하겠다,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형태로 했을 때 그 협정을 한 다음에 메르츠 총리, 그 다음에 슈타머 총리,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함께 웃으면서 서로 악수를 하고 협정을 했는데요. 그 표현이 상당히 재밌죠. 평화유지군 투입에 관한 의향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협정도 아니고 의향서, 그런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로 낮은 단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과연 근본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자신의 어떤 살을 내주면서까지도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근본적인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황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고 우크라이나는 불리하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는 큰형님은 완전히 발을 빼거나 아니면 오히려 러시아와 타협을 하고 야합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러시아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의향마저도 보이고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세력이 결국은 이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도 제꼬가 석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다 싶을 정도로 자체 위기에 빠져 있고 그럴 만한 힘도 없는 듯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전쟁의 끝은 푸틴의 목적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리고 푸틴의 의도가 완전히 관철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수렁에 빠질 것인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림은 푸틴의 의도가 관철된다고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깔끔하게 뒤탈 없이 될 것인가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유럽의 정세를 판단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정세를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전 세계 차원의 그 정세를 판단하면서 대한민국의 항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서방 유럽의 지원을 기대하다가 결국 등을 돌린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일단 푸틴이 2000년에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권 초기에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가 아예 그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겠다. 그리고 설악한다면 이 나토에도 가입을 해서 아예 그 유럽의 그 확실한 일원이 되겠다. 그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실제로는 그 푸틴 대통령의 선임자였던 옐친 대통령도 비슷한 시도를 했었고 집권 초기에 푸틴도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이게 사실은 퇴짜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서방과 러시아가 이제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최근의 상황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러시아가 이 유럽 지역에서 말썽장이고 두통거리구나. 그리고 항상 그 서방과 정말로 격렬하게 대립을 하는데, 아예 그냥 그 서방 세계의 일원이 돼버리면, 뭐 러시아로서도 좋고,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분쟁도 사라지지 않겠냐고 하면서 러시아를 탓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옐친 때도 한번 퇴짜를 맞았고, 푸틴도 아주 대차게
그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푸틴으로서는 뭐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당연히 기분도 상할 것이고 과연 서방과 러시아가 상호 공존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회의를 하게 됐겠죠. 그런 식으로 그 실망에 차고 약간 화가 난 상태에 있는데 이런 그 푸틴과 러시아를 서방 국가들이 전혀 달래해 주려고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 삐쳐 있는 뾰루뚱에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놀리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푸틴이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 입장을 정리한 시기가 보통 2005년, 2006년, 2007년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당연히 그 서방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니까 사실은 화난 표정을 짓지 않고 웃으면서 서방과 한번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해왔는데 2005년부터 이 푸틴의 표정이 즉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표정이 달라집니다. 상당히 이렇게 무뚝뚝하고 굳은 표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07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뮌헨에서 열린 독일 뮌헨에서 열린 그 유럽 안보 회의라고 하는 국제 그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참여해서 아주 그 굳은 얼굴로 화난 얼굴로 서방이 그 러시아를 모욕해 왔다. 그리고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우리가 감내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연설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 이게 쉽게 말하면 서방 세계의 유화 제스처를 보내온 푸틴만 보다가 푸틴이 작정하고 화를 내는 그 상황을 접했을 때 서방이 뭔가 러시아가 어떤 입장 전환을 했다 내지는 사고의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푸틴이 괜히 신경질을 낸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푸틴과 서방이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거기서 사라져버리고 푸틴으로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 지점을 지나서 서방과 관계를 끊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어떤 그런 계기가 계속 그 진행이 돼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런 식의 어떤 싸움을 볼 때 뭐 서방이 잘못했다 아니면 그 러시아가 잘못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100% 책임을 돌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푸틴은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 제스처의 어떤 속뜻을 서방이 몰랐거나 아니면 러시아나 푸틴의 지인의를 철저히 불신하면서 서방이 퇴짜를 놨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서유럽과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번 여기서 푸틴 대통령과 옐친 대통령을 비교해 보자면 옐친 대통령이 1990년에 집권을 해서 10년 동안 그 통치를 했는데 이때는 러시아의 국력이 거의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옐친은 아무리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 서방 세계에 대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와 힘겨루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푸틴 대통령은 2000년에 집권해서 실제로 초기에 뭐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로서는 그 어마어마한 전환이 일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온 거죠. 국제적으로 유리한 상황도 있었고 푸틴이라고 하는 정치가의 어떤 능력도 발휘된 상황에서 옐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국력의 상승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관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정책에 입각해서 서방 세계에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추파를 던지고 한번 잘해보자, 썸 타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퇴짜를 맞고 서방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밖에 없겠냐, 나도 재산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서방 세계에 굳이 그렇게 비굴하게 매달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했고요. 서방 세계에 실망하고 서방 세계에 어떤 일정한 반감이 생기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는 러시아의 시선이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 매달리기보다는 동쪽으로 가서 새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물론 중국과는 그 전통적인 우방이었지만 더더욱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아주 그 급성하게 떠오르는 인도라든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해서 서방에서
추구했던 그런 이익 증진을 동쪽에서 시도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게 2007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내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그래도 이 서방 정치가 중에서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할 어떤 의사가 있었고 또 그런 식의 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뭐랄까 이익을 증진했던 인물이 바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 집권 기간 동안 이게 푸틴 대통령과 어떤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지도자들은 푸틴에 대한 어떤 상당히 불신감이 있었고 뭐랄까 차게 냉대를 했었는데 독일과 러시아 관계는 좋았어요. 그래서 뭐 메르켈 총리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슈레더 총리라고 하는 전임 총리가 있었는데 이분도 사실은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려고 아주 무진애를 써왔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슈레더 총리와 메르켈 총리의 노력이 빛을 발해서 러시아의 정말 값싼 에너지가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독일의 경제력 상승은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독일 경제가 쭉 솟아올랐는데, 지금 독일 경제에 관한 어떤 기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에서 가장 허우적대고 가장 심한 경제 침체에 시달리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독일하면 떠오르는 그 자동차 기업들이 다 지금 대량 감원을 하고 아예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원을 그전까지 누리면서 혜택을 받아왔는데 202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게 끊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독일 경제가 지금 비틀비틀 되면서 거의 지금 그로기 상태가 됐는데요.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 일본도의 그 정책을 펴다가 러시아에게 포섭이 되었다, 내지는 에너지원 수입을 다변화하지 못하고 러시아에게 종속되면서 오늘날 독일 경제의 침체의 원흉이 메르켈 총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렇게 메르켈 총리가 그런 식의 그 비판을 받아야 될 정치가인가 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원은 매력적인 카드였고요. 그런 것을 10번 발휘했던 정치가가 메르켈 총리였고, 오늘날 독일의 상황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을 메르켈 총리의 잘못된 정책으로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올바르지 않은 어떤 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르켈 총리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방과 러시아의 어떤 상호 우호 증진 그리고 윈닝 게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그게 바로 메르켈 총리 하의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더 크게 독일이라는 국가 하나가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서방 세계는 사실은 러시아를 근본적으로 불신을 했고 진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균열이 생겼고, 지금은 균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금이 가고 지각판이 쪼개져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반세기나 1세기 안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서방과 러시아는 서로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있나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동북아시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국제 정세가 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주 속 시원하게 똑부러지게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냥 이런 얘기도 있다고만 들어주시면, 걸러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리스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세긴 한데, 근본적으로 제 판단에는요, 결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도 그렇고, 이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일극 체제로 유지가 되어오던 국제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다극 체제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극 체제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미국의 일극 체제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었죠. 왜냐하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유지하면서 미국 일본도의 정책만 편다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근본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힘을 투사해서 모든 분쟁에 관여하겠다, 예를 모든 지역에서 미국이
그 패권자로 행동하겠다는 의사를 사실 포기하고 서반구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쪽 지역의 강자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의 강자와 타협과 절충을 하는 선에서 그치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다극체제로 가고 있죠. 또 그런 경향이 아주 그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상황에서는 다극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다극체제의 어떤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극대화되는 지역이 바로 이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변도의 그 정책을 펴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것이 더 안정적이고 편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어떤 회의감이 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기 출범을 해서 많은 경우에 미국이 전력을 다해서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저도 그런 분석이 맞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중국과의 전면 대결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의 일정한 절충, 타협 통해서 중국의 힘을 인정을 해주면서도 미국과의 어떤 대치 속에서의 절충 속에서의 대치를 통해서 미국의 힘을 동북아시아에서 유지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중시 정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동맹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부담만 된다라고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동맹을 내팽개칠 수가 있거든요. 과연 미국이 그러겠는가 하는 어떤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나토 회원국가와 미국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지금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덴마크를 아주 멸시하고 꼬맹이 취급하는 상황이죠, 미국이. 그리고 덴마크를 그렇게 다루니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지금 나토 회원국가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가, 그러니까 서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가와도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고, 또 아주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나토 그거 필요하냐, 나토 없어도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의 동맹 관계를 아예 깨트리거나 아니면 깨트리지 않아도 완전히 동맹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의 형식적인 관계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동북아시아에 전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안정을 누려왔고 국운 상승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것이 일정 정도 상당히 옳은 분석이긴 한데, 이 분석이 앞으로도 통하리라고 하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미국이,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겠죠. 중국과의 대결 속에서도 절충과 타협을 해서 일정 정도 큰형님끼리의 어떤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에는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내팽개치거나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더라도 한국의 국익을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보다는 한국이 더 굴종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미국으로서는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냉랭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런 급변하는 국제 정세, 다극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일변도에 오로지 미국만 쫓아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 전술이 21세기 초까지는 혹시나 통했을지 모르지만 20세기 중후엽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유효기간이 끝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런 것이 제 생각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파기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미국과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하자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항상 플랜 B라든지 플랜 C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한 다극화하는 체제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열린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선박의 진행 방향
항로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익숙한 어떤 그 항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살짝 그 항로에서 벗어난 아니면 전혀 그 해도가 없는 망망대해에 들어갔다는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항상 그렇지만은 익숙한 항로가 천년만년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항상 그 새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너무 그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은 이제는 미국의 일극 체제는 끝났다. 오히려 미국이 그런 체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는 다극 체제.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극이 될 수는 없고요. 그야말로 옛날로 치면 열강이라든지 강대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표현에 걸맞는 몇몇 국가들이 세계 정세를 주도할 텐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 적지 않은 분이 동의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베네수엘라를 끝까지 돕겠다고 했는데도 왜 결정적인 순간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나요? 정확히 말하자면 베네수엘라를 지지를 하고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전에 러시아 연방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지지한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는 전략적 동반 관계라고 하면서 서로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관계였었는데 끝까지 돕겠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질문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중동에서 시리아가 러시아의 대표적인 우호 국가였고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유지되는 가장 큰 뒷배가 러시아였는데 얼마 전에 시리아가 무너졌고 요번에는 이 중남미에서 쿠바 다음으로 아마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밤에 미국에게 체포당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러시아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러시아로서는 중동에서 시리아에서 실패를 했고 이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그 실패를 했는데요. 가장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4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의 초점이 러시아 정부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오랜 동안 거기에 이제 국력이 소모됐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어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미국을 견제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마두로가 체포당하는 것을 보면서 푸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화가 났겠죠. 왜냐하면은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의 발판이 시리아였는데 시리아가 지금 정확히 말하면 시리아가 아니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이렇게 붕괴됐고 그 다음에 남미 지역에서 러시아의 일정한 영향력의 거점이 바로 베네수엘라였었는데 베네수엘라의 그 거점이 사라지게 되면서 속상하고 화하고도 나는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또 하나 더 크게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뭐랄까요 국제사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국제사회를 크게 보면은 전 지구적인 차원의 범주일 것이고요. 좀 좁게 보면은 미국과 서방 세계를 보통 국제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좁은 의미의 국제사회, 즉 서방과 미국이 러시아를 최근 4년 5년 동안 압박할 때 이웃 주권 국가를 그 국제법을 어기고 침공해서 정권 교체, 그러니까 레임 체인지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 행위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계속 해왔고요. 이런 비판이 미국과 서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일정 정도 통했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은 과연 서방과 미국이 그런 식의 비판을 러시아에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 되면서 러시아가 받는 어떤 비판의 강도 내지는 그 비난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그 논거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국면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아메리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마두로 정권의 붕괴로 러시아가 낭패를 겪었다 내지는 손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꼭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가 서 있는 입지가 시차말로 러시아가 욕을 덜 먹거나 아니면 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번 유조선 납포 이후 러시아 동맹국들은 러시아 편에 서는 것이 안전보다는 손해로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글쎄요, 뭐, 안전보다 손해로, 이게 너무 좀 표현이 센 듯하고요. 사실 일단 그 러시아의 동맹국이 몇 개 안 됩니다. 동맹국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그 뭐랄까, 우호적인 국가, 전략적 동반자, 뭐 이런 역할을 할 텐데, 결국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러시아의 거점이 사라지고 그리고 한 정권이 이렇게 할 일 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다시 그 어떤 미국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뭐랄까 설친다 내지는 과도하게 힘을 투사한다고 했을 때 그 제어 세력이 없겠구나. 러시아가 그런 제어 세력이 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뭐랄까요.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국가, 아시아에서 세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푸틴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한계라기보다는요, 두 가지 그 방향에서 살펴야 될 텐데,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그 미국의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되는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됐는데, 이게 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이제 바라는 어떤 모양새가 보이는데,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분쟁 지역에 개입을 해서 미국의 국익을 챙기겠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설정해놓고 일체의 도전 세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까지의 입장이었다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하게 거기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힘을 투사할 수가 없다. 내지는 그래봤자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래서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해서 그런 정책을 취하겠다고 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서반구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는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중남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만 미국에 어떤 관여하겠다고 한다면은 달리 말하면은 그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미국의 힘이 예전처럼 투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나름대로는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가 그 지역적 강자로 미국의 인정을 받거나 아니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절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뭐 득도 있다. 최소한 그 유럽의 한정에서는 불리한 국면만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사건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이 한 명의 사상자도 되지 않고 전격적으로 작전을 승리,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원래 목표였던 바 미국에게 대드는 마두로를 단숨에 제거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요. 또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한 듯합니다. 서반구에서는 미국의 국익을 진짜 무지막지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겠다라고 했고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은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미국의 힘이 예전처럼 투사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을 확신하고 미국을 신봉하는 분들의 또 다른 측면이 중국이 대만을 노리지 않을까. 중국이 미국이 설정해 놓은 동북아시아 질서를 중국이 깨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불신하고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력권인 바로 그 남아메리카에서 그런 레임 체인지를 시도해서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 중국도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겠죠. 미국이 세력권을 서반구에 한정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그 중국의 어떤 세력권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내지는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타협과 절충과 어떤 대치를 하면서 그 중국의 입지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움츠러들기보다는 오히려 속으로는 뭐 쾌작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주판을 튕겨서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더 강력하게 미국과 협상을 하고 새 대결을 하고 절충을 하면서 우리 중국의 입지 더
크게 말하면 양안 관계를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중국 쪽에 더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겠다라는 어떤 그런 유혹을 느낄 것이고요. 또 그런 식으로 나가도 좋다는 신호를 미국이 주었다라고 관할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각, 즉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야 되고 미국의 힘이 강력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좋아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중국,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중국의 팽창,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설정해 놓은 질서를 깨는 방향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양안 관계가 근본적으로 갈등 관계로 치닫거나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다고는 보지 않는 입장이긴 한데 기존의 일부 시각, 즉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좋아하고 낙관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오히려 불안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두로 체포 작전을 통해서 미국이 말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사실은 아무래도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옛날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까지의 미국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 트럼프라고 하는 어떤 야생마 같은 쉽게 말하면 미국의 주류에서 벗어난 대통령이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무지막지하게 또 국제사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힘을 투사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에게 대드는 내지는 미국의 눈에 거슬리는 국가라든지 세력을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이미 먼로 독트린이 나와서 먼로 대통령 때 그 당시에는 유럽이 더 강대국이었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힘이 약했던 시절인데 유럽이 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에 관여하지 말라, 개입하지 말라. 우리도 유럽에 신경 쓰고 개입하지 않듯이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세력권이 중남미에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어떤 그런 정책이 먼로 독트린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맹주로서 19세기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정책을 그런 것이 20세기에 들어서서 한동안은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제 먼로 독트린으로 돌아가서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이 중남미를 챙기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말하면 옛날 같으면 어떤 포장을 하고 아니면은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의 행동을 정당한 행동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세기 말에 이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이라크를 미국이 침공을 해서 제압을 했는데 그때 계속 내세웠던 주장이 뭐냐면 이란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래서 그 대량 살상 무기가 크나큰 위해를 끼칠 수 있으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무력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지구적인 어떤 대의명분을 내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약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마약이 과연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을 해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과연 맞는가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마약 문제가 미국에서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건 미국의 문제지 라는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란을 쳐들어갈 때 내세웠던 대의명분에 거의 근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없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거기서 작전을 벌였는데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앞으로는 쟁취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속셈도 있는 것 같아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조폭 조직이 자신들의 뜻을 이룬다고 했을 때 말끔하게 정장 차림을 하고 와서 조곤조곤 어떤 나름대로 논리를 대면서 겁을 주고 위협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번에 완전 우통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문신까지 보이고 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해서 미국의 힘을 과시하고 이득을 챙기겠다. 또 이런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더 효과적이다고 보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정보가 제한적으로 풀려서 어떤 그 속사정이라든지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좀 전문가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걸러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정보는 뭐냐면요. 방송이나 언론에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전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전격적으로 작전에 성공해서 마두로라고 한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해서 납치해서 미국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돼서 미국의 군사력을 또 한번 과시하는 것이 됐었는데 이미 그런 작전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의 첩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공작팀이 작전을 수행해서 베네수엘라 정부를 마비 상태로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군사력 아니면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전쟁과 비슷한 전투 상황을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일부러 그런 전투 상황을 연출했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깔끔하게 소리 나지 않게 이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는데 헬리콥터 날아다니고 펑펑 터지고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일종의 쇼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선거가 자기의 어떤 지지도를 가늠하는 어떤 척도가 될 텐데 사정이 별로 안 좋죠. 이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줬다고 하는데 물가가 폭등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미국의 서민들이 받는 경제적 압력이 이만저만 크지 않다고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또한 미국의 반트럼프 세력이 나름대로 지리멸렬한 상태로 있다가 지금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시장 자리가 반트럼프의 선봉장인 맘다니에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사실은 중간선거의 예상 결과가 트럼프에게 좋지 않았거든요.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자기가 참패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의 어떤 퇴로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반드시 중간선거에 이겨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불리한 미국 내 여론을 일거에 뒤집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늘 해왔던 대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전쟁에 준하는 상태일 텐데 쉽게 말하면 미국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 바로 마두로였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공작은 역시 아주 정교하다. 냉전의 시대에 그랬듯이. 그런데 또 한 번 트럼프 특유의 어떤 쇼맨십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정치적인 어떤 수완이란 것이 다시 한번 과시가 됐는데 그것은 이렇게 현란한 어떤 연출을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힘을 더 과시하고 미국 내에 어떤 자기 지지 세력을 더 확실하게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군사 상황을 연출했다고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사실 영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국의 사정도 좀 알고 있는데 정말로 옛날 그러니까 벌써 한 40년 전 얘기겠군요. 거의 반세기 전 얘기인데 이 아르헨티나 옆에 포클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었죠. 이 포클랜드는 영어 이름이고 중남미에서는 말비나스 섬이라고 불렀었는데 여기가 영국 영토거든요. 그런데 당시 아르헨티나의 군부 정권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영국
영토였던 이 포클랜드 제도, 아니 말비나스 제도를 전격적으로 군사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영국의 권력자였던 대처 수상이 전격적으로 대함대를 보내서 전쟁을 불사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포클랜드 제도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요. 그 전까지 그 대처의 정책이라든지 대처 총리의 그 장기 집권에 염증을 내고 신물을 내는 분위기가 있어서 상당히 당시 영국의 대처 그 총리의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완벽하게 그 여론의 전환이 일어나서 그 다음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당시 영국 보수당 대처 총리의 정권이. 그래서 대처 총리가 더더욱더 정권을 오랫동안 연장해서 거의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한 여론을 일거에 뒤집는 방법으로 이런 작전을 선택했고 영국이 그런 것처럼 미국도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현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불리한 그 중간 선거의 그 여론 지형을 일거에 뒤집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 듯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 미국 그 행정부, 뭐 정부 대변인이라든지 부대변인들의 그 인터뷰가 나오는데, 완전히 그 작전에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어서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그러니까 조증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기분이 업돼가지고, 속마음을 술술술술 불어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간 선거를 앞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런 의중이 좀 엿보이기도 하고 성공한 어떤 그런 희열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와 그 측근들은 중간 선거에서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뿜뿜인 상황인 듯 합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이길 것으로 보시나요? 베네수엘라의 상황과 이게 맞물려서 갈 텐데요. 미국이 세운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트럼프의 마음에 드는 베네수엘라의 권력자가 제대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정국을 완벽한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통제를 해서 상황이 안정되면 그야말로 그 트럼프로서는 꽃놀이패가 되는 것인데, 항상 그렇지만은 흔히 하는 말로 누구에게나 완벽한 계획은 있다. 링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런 말처럼 미국이 그 기획했던 어떤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베네수엘라가 급격한 불안정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발을 디뎠는데 그 디딘 데가 수론이 돼서 미국이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중장기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상황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는 향후 베네수엘라의 그 내부 사정, 베네수엘라의 차기 정권이 어떤 상황으로 가는가 여기에 맞물려서 트럼프는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가진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세계 분쟁 지역에 섣불리 발을 디뎠다가 허우적거리면서 몰락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겠죠.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소속 교수 류한수이고요. 역사가입니다. 나름대로는 지난 세월의 상황을 연구하면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판단해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앞날을 한번 예측을 해왔는데 또 한번 느끼는 바지만 20세기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국제정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사실은 21세기 초엽에 물밑에서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저류라고 하죠. 저류. 밑에서 흐르는 도단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밑에서 흘러가는 도단 흐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표면으로 떠올라서 큰 지구라고 하는 큰 이 바다 표면에 폭풍우가 불고 있다. 그 폭풍우의 한 증세가 바로 미국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작전, 침공, 정권 교체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징후일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폭풍우의 강도를 더 높이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도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지금 중남미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파고가 일종의 해일이거든요. 이 해일이 태평양을 건너서 동북아시아에도 닥칠 가능성이 있으니 그에 걸맞는 전략 판단을 하고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항로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익숙한 해도는 지금 사라진 상태다. 새로운 해도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은 좀 더 객관적이고 더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과거의
어떤 사고방식을 일정 정도는 타파하고 벗어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